지금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뉴욕에서 30년을 살았던 간호사였던 제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왔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1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게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말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뉴욕을 떠났고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으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혹시 저처럼 여기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57살입니다. 1990년대 초 27살의 나이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뉴욕으로 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미국 간호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았죠. NCLEX라는 시험도 봐야 했고 영어도 정말 많이 부족했어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뉴욕의 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수간호사까지 올랐어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영어도 서툰 한국 여자가 미국에서 의료진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말 높아요.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며 일하고 간호사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받습니다. 환자들도 간호사를 진정한 의료진으로 대해주고요. 그런 환경에서 30년을 일하니 저도 자연스럽게 프로페셔널한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수간호사로서 받는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었거든요. 게다가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도 있어서 65세가 넘으면 의료비 걱정도 크게 없고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돌아왔느냐고요? 사실 저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미국에 간 이후로 딱 3번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미국에 오신 게 2번, 제가 한국에 간 게 1번이었죠. 30년 동안 고작 3번이요. 부모님은 2010년대에 모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정말 후회가 많이 되었어요. 돈을 벌고 성공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분들과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고 간호사 출신이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어는 제 모국어니까 언어 장벽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초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했어요. 미국에서 30년을 일했지만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한국 간호사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NCLEX를 통과한 경력이 있어서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를 볼 자격은 되었어요. 하지만 30년 만에 다시 보는 시험이라 정말 많이 공부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약물 이름들도 많이 달라져 있었고요. 특히 한국어 의학 용어들이 가장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걸 영어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어로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 가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30년 만에 여기민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서울의 모습이 제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하철도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배달 앱으로 음식도 주문할 수 있고요. 기술의 발전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건강보험이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2024년부터 건강보험법이 바뀌어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은 민간보험을 들거나 병원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서 의료비 걱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의료비를 다 내야 한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감기 한 번 걸려서 병원에 가도 5만 원, 건강검진 한 번 받으려면 5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받던 연금이 있긴 했지만 그 돈으로 한국에서 의료비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6개월은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생각했죠. 그 다음 문제는 일자리였어요. 한국 간호사 면허도 있고 미국에서 30년간 일한 경력도 있으니까 어느 병원에서든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일단 제 나이가 57살이다 보니 신규 채용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병원에서는 젊은 간호사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나마 몇 군데 병원에서 면접 기회를 주었는데 면접에서 받은 질문들이 정말 의외였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셨는데 한국 병원 문화에 적응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위계질서가 엄격한데 괜찮으시겠어요? 한국어 의학 용어는 얼마나 아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하다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모두 팀의 일원으로서 수평적으로 협력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수직적인 문화가 남아있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결국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제 경력을 인정해서 일반 간호사보다는 조금 높은 직급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연봉은 미국에서 받던 것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니까 만족했어요. 그리고 2024년 초 드디어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정말 설렜어요. 30년 만에 한국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호칭부터가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서로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하이 제너퍼, 헤이 마이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엄격한 호칭 문화가 있더라고요. 의사는 무조건 선생님, 간호사끼리도 선배는 선생님 또는 언니, 심지어 1년 차이만 나도 높임말을 써야 하고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어색했어요. 미국에서 30년을 수평적인 관계로 일했는데 갑자기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춰야 한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협력적으로 일했거든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의사도 간호사의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사가 오면 간호사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어느 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의사에게 의견을 말했어요.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30년간 프로페셔널한 의료진으로 일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의사의 보조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동료 간호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원래 한국은 그런 게 당연하다. 의사 선생님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미국식으로 하면 여기서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30년간 쌓아온 프로페셔널리즘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를 정말 존중해줬거든요. 간호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를 마치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대하더라고요. 간호사 좀 불러봐,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심지어 반말하는 환자들도 있었어요.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면 환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라는 반응이 더 많았어요. 간호사의 말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정체성이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프로페셔널 너스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의사의 보조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봉도 3분의 1로 줄었고 사회적 인식도 이렇게 다르니 정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병원 내부의 위계질서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경력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나이나 입사 순서보다는 실력과 경험을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년 차이만 나도 선후배 관계가 명확하고 심지어 실력보다도 서열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보다 경력이 훨씬 짧은 간호사라도 제가 나중에 입사했으니까 낮은 대우를 받는 거죠. 미국에서 수간호사까지 했던 경력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간호사들 사이의 관계도 미묘했어요. 미국에서는 동료들끼리 정말 협력적이었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개인의 실수도 팀 전체의 문제로 보고 함께 개선해 나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더 강했어요. 실수를 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선후배 관계도 엄격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어려웠어요. 특히 태움이라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문화인데 때로는 교육을 넘어서 괴롭힘에 가까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나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태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간호사들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미국에서는 신입 간호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다행이었죠.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내던 메디케어 보험료보다는 훨씬 저렴했어요. 하지만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꽤 높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와 서플리먼트 보험으로 거의 모든 의료비가 커버되었는데 한국에서는 20에서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어요. 그래도 6개월 동안 전액 본인 부담하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병원 접근성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응급실도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되었고요. 의료기술 수준도 미국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은 지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문화의 차이는 정말 크다는 것. 3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많이 미국화되어 있었어요. 수평적 사고, 개인주의적 성향,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 문화의 영향이었던 거죠. 한국의 위계질서, 집단주의, 눈치 보는 문화가 제게는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둘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라마다 정말 다르다는 것. 미국에서 간호사는 고도의 전문직이에요. 의사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환자 치료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존경을 받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자 정도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물론 한국도 많이 발전했고 젊은 의사들 중에는 간호사를 존중하는 분들도 많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위계적이었어요. 셋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미국에서는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연봉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장점들이 있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까이 살 수 있고 언어 장벽이 없으니까 소통이 자유롭고 문화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외로움이 많이 줄었어요. 넷째, 의료 시스템에도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 미국은 의료 기술이나 장비는 정말 훌륭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져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지만 의료진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높고 환자 중심보다는 효율성 중심인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 20에서 30대에는 성공과 돈이 가장 중요했지만 50대가 되니까 가족과 안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더 가치 있게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가끔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병원에서 위계질서에 부딪힐 때나 연봉 명세서를 볼 때는 미국에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지만 나름대로 적응해가고 있거든요. 한국 병원 문화에도 천천히 익숙해지고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한국 의료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배운 환자 중심 간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수평적 의사소통 방식 같은 것들을 한국에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실제로 젊은 간호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의 간호 문화나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싶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한국 간호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몇 년 더 한국에서 일해보면서 정말 적응할 수 있는지 지켜볼 생각이에요. 만약 정말 적응이 안 된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30년간 미국에서 쌓은 경험을 한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고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도 배워가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여기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본국에 대한 환상을 갖기 쉬워요. 모든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과 다른 점들이 많거든요. 특히 직업 문화나 사회적 인식 같은 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세요. 저는 건강보험 문제를 미리 몰라서 처음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했거든요.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주거비 등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셋째, 현지 정보를 미리 충분히 알아보세요. 법규나 제도가 자주 바뀌니까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건강보험법 개정을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넷째,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자신만의 고정된 방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해요. 다섯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료 간호사들과의 관계가 적응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섯째, 본인만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돈이 가장 중요한지, 가족이 가장 중요한지, 일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지 본인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해요. 그래야 어려운 순간이 와도 왜 이 선택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거든요. 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한국 의료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이 연봉 감소나 문화적 차이보다 더 중요했어요.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에 있었다면 돈은 더 많이 벌었겠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없었을 거고 한국에 있으니까 연봉은 줄었지만 다른 만족감이 있거든요. 100%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걸 인정하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2년 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1년 차보다는 훨씬 적응이 잘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간호사들에게 미국의 선진적인 간호 문화를 전해주고 한국 간호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배우거든요. 실수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간호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환자 중심 간호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예전보다 훨씬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변화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생활에 점점 만족하고 있어요. 언어 장벽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묘한 뉘앙스나 유머는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료들과 진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좋아요. 30년 동안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언제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음식들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온 보람이 있어요. 문화적인 면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요.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좋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미국에서는 항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병원에서 위계질서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미국에서 받던 연봉을 생각하면 아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평생 한국에 돌아가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 궁금증을 풀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더 한국에서 생활해 보면서 정말 정착할지 아니면 다시 미국으로 갈지 천천히 결정할 생각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때의 제가 내린 최선의 판단이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에서 늦은 도전이란 없다는 거예요. 57살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적응이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만큼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궁금증은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카라오케를 운영하고 있는 53살 김성호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한때 월 매출 8만 달러를 기록했던 제 가게가 지금은 8천 달러도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니 10분의 1로 떨어진 셈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월세만 2만 2천 달러인데 매출이 8천 달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직원들 월급, 전기세, 각종 라이센스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가 2만 달러가 넘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카라오케를 시작한 건 2015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뉴욕 한인타운의 밤문화는 정말 활기가 넘쳤거든요. 32번가 일대에는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밤이 되면 직장인들, 유학생들,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였습니다. 카라오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놀거리였어요. 미국인들한테는 신기한 문화였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는 공간이었거든요. 특히 금요일 밤과 주말이면 웨이팅이 2시간씩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돈이 술술 들어왔어요. 평일에도 룸이 팔알은 찬 상태였고 주말이면 새벽 3시까지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어요. 소주 한 병에 25달러, 맥주 한 병에 8달러였지만 아무도 비싸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2018년에는 월 매출이 7만 달러까지 올라갔고 2019년 상반기에는 드디어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쭐했어요. 아내한테 이제 우리도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직원도 8명까지 늘렸고 룸도 기존 12개에서 15개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독이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진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정부에서 2주간 영업 중단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휴가 한번 길게 가는 셈 치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되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영업 중단 기간에도 월세는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각종 고정 비용들은 그대로였어요. 정부 지원금이라고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월에 잠시 영업을 재개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룸 안에는 최대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테이블 간 거리를 2m 이상 벌려야 했어요. 15개 룸 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8개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전같이 회사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2차, 3차까지 이어지던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회식 자체가 없어졌고 설령 만나더라도 야외에서 간단히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2020년 여름 매출이 평소에 30%까지 떨어졌을 때도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오고 겨울에 3차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그 5개월 동안 매출은 0달러였지만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월세 22,000달러는 기본이고 직원들 실업급여 지원금, 전기세, 보험료, 각종 라이센스 비용까지 매달 3만 달러가 넘게 나갔어요. 5개월이면 15만 달러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갔어요. 2021년 4월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굳이 비싼 돈 내고 노래방에 올 이유가 없어진 거죠. 더욱이 한인타운 자체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은 식당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40년 전통의 식당들도 하나둘 사라져갔고 거리에는 임대 표지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식사하고 2차로 노래방 오는 패턴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나마 백신이 나오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의 경계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곳이라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렸어요. 2022년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지만 예전 수준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월 매출이 3만 달러 정도까지는 회복됐거든요. 그래도 적자지만 그나마 버틸만 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3년 들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물가 상승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월세는 2만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로 올랐고 전기세도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직원들 시급도 올려줘야 했고 술값도 인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술값을 올리니까 손님들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소주 한 병이 30달러, 맥주가 10달러가 되니까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많아졌거든요. 예전 같으면 뉴욕이니까 어쩔 수 없지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한인타운에 새로운 경쟁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료가 떨어진 틈을 타서 자본력 있는 업주들이 새로 진출한 거예요. 시설도 훨씬 깔끔하고 최신식이라 저희 가게가 상대적으로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래방보다는 클럽이나 바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곳을 찾다 보니 노래방은 올드한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20대 손님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버티던 차에 작년 말부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 매출이 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월세만으로도 적자인데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2만 달러씩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것저것 시도해 봤어요. 배달 서비스도 해보고 낮 시간 대관 서비스도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간단하게 팔아봤습니다. 하지만 다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룸 개수도 15개에서 10개로 줄였습니다. 5개 룸은 벽을 허물어서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생일 파티나 소규모 모임 대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수요가 없었어요. 직원들도 8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카운터 1명, 서빙 1명, 주방 1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했던 매니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비용을 줄여봐도 매달 1만 5천 달러의 적자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아직 남아있던 적금을 깨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금 월 매출이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말에도 룸이 절반 정도밖에 안 차고 평일은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200명씩 왔던 곳인데 지금은 20명도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손님들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꾸준히 손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요일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만 조금 붐빌 뿐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정말 조용합니다. 더욱 속상한 건 손님들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시설이 조금만 낡아 보여도 불만을 표하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직원이 3명뿐이라 예전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요. 음향 장비도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몇 개는 잡음이 나는데 새 걸로 바꿀 여유가 없어요. 에어컨도 몇 대는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부담스러워서 선풍기로 대충 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열고 빈 룸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자고 매일 말해요. 건강 망치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 있냐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거든요. 혈압도 올라가서 약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가게에 제 인생의 모든 걸 걸었거든요. 집도 담보로 잡혀있고 빚도 $300,000가 넘습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더욱이 이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53살에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아서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새로운 마케팅도 시도해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틱톡에도 영상을 올려보고 있거든요. 젊은 손님들을 끌어보려고요. 할인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룸 사용료를 30% 할인해주고 학생들한테는 추가 할인도 해줍니다. 생일 파티나 기념일에는 케이크도 서비스로 줘요. 그래도 매출은 늘지 않아요. $8,000에서 $10,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월세 $22,000는 여전히 큰 산이고 다른 고정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20,000의 적자입니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미 빚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요.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다고 하네요. 정말 막막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몇 개월 후에는 정말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좋은 아이디어나 조언이 있으시면 정말 간절히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노래방 업계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게에 앉아서 빈 룸들을 바라보며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지금은 너무나 조용해요. 정말 죽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된 이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어젯밤에 한국에 있는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큰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형이었지만 그래도 제 친형인데 이렇게 영영 못 볼 줄은 몰랐어요. 우리 삼형제는 어릴 때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1949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큰형은 저보다 4살 많고 작은 형은 2살 위였거든요. 경기도 파주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가난했지만 삼형제가 정말 의좋게 지냈어요. 아버지는 일제강 전기부터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집안일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우리 집에는 논 3,000평하고 밭 2,000평 정도 있었는데 그 시절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부지런하셔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거든요. 큰형은 장남이라서 집안일 도우미 역할을 많이 했고 작은 형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저는 셋째라서 비교적 자유로웠죠. 삼형제가 농번기 때는 같이 논밭을 도우고 겨울에는 함께 연날리기 하고 썰매 타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같은 학교 다니면서 아침마다 같이 등교했어요. 큰형이 저희 둘 손잡고 앞장서서 걸어가면 저하고 작은 형은 뒤따라가면서 장난치고 그랬죠. 집에 와서도 숙제는 작은 형이 도와주고 싸움이라도 나면 큰형이 중재해주고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형제는 남이 아니니까 평생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함부로 팔면 안 된다고도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됐나 봐요. 고등학교는 각자 다른 곳으로 진학했어요. 큰형은 농업고등학교로 가서 농사 기술을 배웠고 작은 형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했어요. 저는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졸업 후에도 계속 같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큰형은 결혼하고 농사를 이어받아 부모님을 모셨고 작은 형은 대학 나와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죠. 80년대 후반까지는 형제들과 자주 만났어요. 명절 때마다 고향집에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아버지 생신이나 어머니 생신 때도 꼭 함께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문제는 제가 사업에 실패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90년대 초반에 중국 무역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빚이 2억 가까이 생기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형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큰형은 농사 짓는 처지라 딱히 도와줄 돈이 없었고 작은 형도 공무원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마침 호주에서 사업 이민을 받아주던 시기였거든요. 1994년에 아내하고 같이 호주로 왔는데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어요. 49살 나이에 영어도 서툴고 돈도 별로 없는 상태로 말이에요. 한국 떠날 때 부동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과 땅이 삼형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호주 가면서 급하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형들도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고 했고요. 호주 생활 초기 10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드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한국 가족들과는 꾸준히 연락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하고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도 나누고요. 형들도 저희가 호주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계셨죠. 2000년대 들어서 호주 생활이 좀 안정됐어요. 식당을 확장하고 골드코스트로 이주해서 새로 시작했거든요. 여기는 날씨도 좋고 한국 사람들도 많아서 정착하기 좋았어요. 그때쯤 한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죠. 2009년이었나요? 큰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을 팔자는 얘기였어요. 집과 땅값이 10억 정도 되니까 3등분해서 나누자는 거였죠. 큰형은 농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고 작은 형도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유언도 있었고 부모님 묘소도 그 땅에 있는데 어떻게 팔 수 있냐고 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우리 대에서 팔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형들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큰형은 농사로는 생활이 어려웠고 작은 형은 자녀 둘 대학 보내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전화로 몇 번 얘기했지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15년 만에 고향에 가보니까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옛날 논밭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됐고 우리 집 주변도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들과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큰형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농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나이도 70 가까워서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형도 딸 의대 보내고 아들 유학비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땅이고 부모님이 묻혀 계신 곳인데 어떻게 남에게 넘길 수 있냐고요. 돈이 급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호주에서 편하게 살면서 무슨 권리로 반대하느냐고요. 실제로 농사짓고 고생하는 건 자기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작은 형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는 30년 넘게 부모님 제사 지내고 성묘하고 그랬는데 정작 외국 나간 사람이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다고요. 형제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형들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고향 일에는 별로 신경 못 썼으니까요. 성묘도 몇 번 못 갔고 형들이 부모님 돌보는 동안 저는 멀리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상 땅은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사업하면서 번 돈으로라도 형들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당장 큰 돈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요. 형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용돈 받듯이 하면 어떡하냐고요. 큰형은 더 심하게 말했어요. 외국 나가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의리라고요. 며칠 동안 실랑이했지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절대 반대였고 형들은 꼭 팔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제가 호주로 돌아가면서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호주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이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조상 땅을 팔 수는 없고요. 아내한테 상의해봐도 뚜렷한 답이 없더라고요. 몇 달 후에 다시 형들한테 연락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제가 호주에서 돈을 더 벌어서 도와드리겠다고요. 하지만 형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성우 내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요. 형제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다면서요. 작은 형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몇 번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명절에 안부 인사드려도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2012년에 아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죠. 혼자 병원 다니면서 간병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형들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사이가 틀어진 상태라서요. 아내는 2년 동안 투병하다가 2014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때 형들이 올까 싶어서 연락해봤는데 조카가 대신 왔더라고요. 형들은 바쁘다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자녀도 없어서 정말 혼자였거든요. 주변에 한국 사람들은 있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형들과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2015년쯤에 용기 내서 큰형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고집 부린 건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형제 사이 회복하자고요. 부동산 문제도 다시 얘기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더라고요. 몇 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전화해 봤는데 큰형이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언급하지 말라고 각자 살 길 찾아서 살자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2016년에 한국에 갔어요. 무작정 고향집으로 찾아갔는데 큰형이 저를 보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뭐 하냐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어요. 작은 형 집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차갑게 나오더라고요. 부인이 문간에서 막으면서 집안 사정 어려우니까 가달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사이구나 싶었죠.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제가 계속 연락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도 않았고 형들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5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한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반대했던 그 땅도 지금은 예전만큼 값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개발 계획도 취소됐고 오히려 지금 팔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때 반대한 게 맞았던 셈이죠. 만약 그때 팔았으면 지금쯤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로 위안을 삼기에는 잃은 게 너무 많아요. 형제 정이라는 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건데 말이에요. 어제 큰형 부고 소식 듣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15년 동안 못 본 형인데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형도 저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셨을 텐데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조카가 장례식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형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분위기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어제 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9년 만에 오는 한국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형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요.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큰형이 농사꾼이었지만 동네에서 인망이 있으셨나 봐요.
면사무소 동료들, 농협 사람들, 이웃 주민들까지요. 작은 형을 15년 만에 봤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어 계시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조문객들한테 인사하면서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호주에 사는 둘째 동생이라고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형제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빈소에서 큰형 영정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사진 속 형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인자한 표정에 약간 시골 사람다운 순박함이 있는 모습이요. 저를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날 밤에 작은 형과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고 조카들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예요. 처음에는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어요. 작은 형이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큰 형이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다고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대요. 그런데 끝까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셔서 혼자 버티셨다고요.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큰형이 생전에 저 얘기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성우가 보고 싶다고,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걱정된다고요. 형수도 저한테 연락해 보자고 몇 번 말씀하셨다는데 큰형이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셨대요. 그 얘기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형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 못한 거였어요. 15년 동안 괜히 시간만 흘려보낸 셈이죠. 작은 형도 그동안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정작 형제들과는 사이가 멀어져서 허전하다고요. 나이 들수록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느낀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호주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냐고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외롭다고, 특히 아내 돌아가고 나서는 더 그렇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못다 한 얘기들을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작은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라도 형제 사이 회복하자고요.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요. 큰형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화해하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그걸 못 이룬 게 한이라고 하시면서요.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부동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더라고요. 조상 땅이라고 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조상들이 원했던 건 형제 화목이었을 텐데요.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지만 형제 정은 평생 가는 건데 말이에요. 큰형 장례 끝나고 작은 형과 부동산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저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이 원하시면 팔아도 좋다고요. 어차피 저는 호주에 살 거고 형이 그 돈으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겠다고요. 근데 작은 형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팔면 뭐 하냐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급할 것도 없다고요. 대신 그 땅에 있는 부모님 묘소나 잘 관리하자고 하시면서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형들도 처음부터 땅을 팔고 싶었던 건 아니었구나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제가 좀 더 이해하고 도와드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지금은 작은 형과 정기적으로 연락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화상통화로 얼굴도 봐요. 형수님도 반가워하시면서 안부 물어보시고요. 올해 추석에는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작은 형 댁에서 같이 지내면서 차례도 지내고 부모님 성묘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15년 만에 형제가 함께하는 명절이 될 거예요. 호주 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혼자 있으면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형과 연락하면서 마음이 훨씬 밝아졌어요. 외로워도 한국에 형이 있다는 생각이 든든해요. 가끔 큰형 생각이 나면 정말 미안해요. 형이 살아계실 때 화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작은 형과라도 관계를 회복한 게 다행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형제끼리도 개인주의적으로 지내더라고요. 각자 자기 일만 챙기고 가족보다는 자기 행복을 우선시하고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소중함도 잊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형제자매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돈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처럼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세요.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어요. 가족은 더더욱 대체할 수 없고요. 제가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깨달은 교훈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연락 안 하고 지낸 형제자매가 있으면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라도 작은 형과 화해해서 다행이지만 큰 형과는 영영 화해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 아쉬움과 후회를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못 만나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거든요. 그런 소중함을 깨닫는데 75년이 걸렸네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작은 형과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낼 거예요. 큰형 목까지 더 각별히 챙기면서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겠어요. 늦게라도 깨달은 걸로 만족하면서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세가 된 이종수입니다. 아내 미영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45년을 살았어요. 요즘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집 앞 도로가 또 공사 중이에요. 교통체증은 점점 심해지고 아파트 렌트비 올랐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우리가 살던 동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하와이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표정이 진지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캘리포니아 떠나고 있고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우리도 이제 진짜 고민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사실 하와이는 우리에게 특별한 곳이에요. 45년 전 신혼여행도 하와이였고 결혼 25주년에도 갔었거든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도 5년마다 한 번씩은 꼭 가는 곳이었어요. 마우이의 그 석양, 와이키키 해변에서 듣던 파도 소리, 알로하 정신이라고 하죠. 그 따뜻한 인심들이 그리웠나 봅니다. 하지만 막상 이주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70세에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더구나 하와이는 미국에서도 생활비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라고 하니까요. 우선 현재 우리 상황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UC 어바인에서 35년간 경영학을 가르쳤어요. 5년 전에 정년퇴직했고 소셜 시큐리티는 월 1,850달러, 교수 연금이 월 2,200달러 나와요. 아내 미영이는 간호사였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10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했어요. 소셜 시큐리티가 월 1,250달러, 작은 연금이 월 600달러 정도 됩니다. 합치면 월 5,900달러 정도 되는 셈이죠. 집은 1985년에 어바인에서 샀어요. 그때 25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부동산 중개인이 140만 달러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기지는 10년 전에 다 갚았으니까 부담은 없어요. 다만 재산세가 연간 1만 6천 달러, HOA 비용이 월 350달러, 홈 인슈런스가 연간 2,800달러 정도 나가죠. 건강 상태는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혈압약 하나, 아내는 당뇨 초기라서 메트포민 복용하고 있고요. 메디케어 플러스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해서 월 400달러 정도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와이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 건 지난 3월 친구 부부와 함께 오아후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거주자 관점에서 봤거든요. 알라모아나 지역 콘도들을 둘러보고 현지 한국 분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진짜 하와이에서 살면 어떨까 상상해봤어요. 가장 놀라운 건 생각보다 많은 한국 시니어분들이 계신다는 거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은퇴 후 이주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날씨가 일정해서 에어컨 난방비 걱정 없고 스트레스도 덜하고 의료시설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우선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본 알라모아나 근처 콘도는 2베드룸 2바스룸에 8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사이였어요. 우리 집을 팔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월 HOA 비용이 80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내는 350달러와는 비교가 안 되죠. 식료품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현지 마켓에서 가격을 보니까 우유 한 갤런이 6달러, 빵 한 덩어리가 5달러, 한국 식재료는 더 비잔나만 차이였어요. H마트에서 김치 한 포기가 12달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사면 $6 정도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아내는 마음이 기울었나 봅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돈이 뭐 그리 중요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스모그에 지쳐 살았는데 하와이 공기는 정말 달랐거든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사이트도 뒤져보고 하와이 거주 한국인 커뮤니티 게시판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정보가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집이었어요. 우리 집을 팔고 하와이에서 콘도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집을 렌트로 주고 하와이에서는 렌트로 사는 게 나은지 고민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해보니 우리 집 같은 경우 월 $4,200 정도 렌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이나 관리비 빼면 월 $3,000 정도 순수입이 될 것 같았어요. 하와이 콘도 렌트비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2베드룸은 월 $3,500에서 $4,500 사이였어요. 그럼 월 $500에서 $1,500 정도는 추가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우리 연금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의료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메디케어는 하와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큰 문제 없고 퀸스 메디컬 센터나 스트라우 병원 같은 좋은 병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전문의 예약이 캘리포니아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 문제는 좀 복잡했어요. 하와이는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라서 차가 필수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운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아직 운전에 문제 없고 오히려 캘리포니아 프리웨이 운전보다는 하와이가 낫겠다 싶었어요. 이런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먼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세요? 70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건강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둘째 민정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와이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여행으로 가는 거랑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친구들도 없고 병원도 멀고 우리도 자주 못 볼 텐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민준이는 샌디에고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민정이는 산타바바라에서 교사로 일해요. 하와이로 가면 비행기로 5시간 거리가 되니까 지금처럼 자주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제 70이에요. 건강할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45년간 이 아이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우리 꿈은 늘 뒤로 미뤄왔거든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하와이 부동산 시장을 더 자세히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좋은 콘도는 현금 구매자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HOA 규정도 까다로워서 렌트가 제한되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친구 관계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45년 살면서 쌓인 인간관계들이 있거든요. 은퇴 후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골프 모임, 아내의 독서 클럽, 교회 봉사 활동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거였어요. 특히 아내는 현재 파트타임으로 한국 시니어분들 건강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과의 관계도 끊기는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월 $800 정도 되는 수입이지만 돈보다는 보람을 느끼는 일이거든요. 그러던 중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아내의 오랜 친구인 김영희 언니가 작년에 하와이로 이주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한 달 정도 와서 진짜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4월에 정말로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영희 언니가 사시는 아파트 근처에 월세 콘도를 구해서 관광객이 아닌 거주민처럼 살아봤어요. 장 보고 병원 가고 현지 커뮤니티 센터도 가보고요. 한 달 살아본 결과는 복잡했어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어려운 점도 분명했거든요. 먼저 좋았던 점들을 말씀드리면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못하던 일들이었거든요. 공기가 맑으니까 숨 쉬는 것도 편했고 아내 천식도 한 달 동안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현지 한국 커뮤니티도 생각보다 활발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한국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모임이 있는데 3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들 우리와 비슷한 또래분들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의외로 운전도 편했어요. 캘리포니아 405번 프리웨이 같은 지옥 같은 교통체증은 없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스트레스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들도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생활비였습니다.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정확히 써봤는데 식료품비만 월 $1,200가 나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800 정도 쓰던 것과 비교하면 50% 증가한 거죠. 외식비는 더 심각했어요. 간단한 한식당에서 2명이 식사하면 $60는 기본이더라고요. 유틸리티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기료가 캘리포니아의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하와이는 전력을 거의 수입에 의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민준이 아들이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도, 민정이 딸이 아이 문제로 고민할 때도 전화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한 달 하와이 살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2달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단점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 재정 계획도 여러 시나리오로 세워봤습니다. 하와이 이주 시 예상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콘도 구매비 $100만, 이사 및 정착 비용 $3만, 월 생활비는 현재보다 월 $1,000 정도 더 들 것 같았어요. 우리 자산과 연금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문제 없어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70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만약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와이에서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아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그때 하와이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하며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강한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0년? 15년? 그 시간을 후회하며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올해 9월에 다시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보여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했어요. 재정계획, 의료보험, 응급상황 대비책까지 다 준비해서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하신 걸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처음에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민정이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1년만 해보세요. 만약 적응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돌아오시고요. 다만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캘리포니아로 오시거나 저희가 하와이로 갈게요. 그 조건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완전히 브리지를 태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1년 정도 살아보고 정말 맞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난달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3월에 하와이로 이주하기로 했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때가 새로운 시작하기에는 좋을 것 같았거든요. 현재는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선 우리 집을 렌트로 주기로 했어요. 완전히 팔기에는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거든요. 1년 살아보고 정말 정착하게 되면 그때 팔 계획입니다. 하와이 콘도는 알라모아나 근처로 결정했어요. $95만 짜리 2베드룸 2바스룸인데 오션뷰는 아니지만 시티뷰가 괜찮은 곳이에요. HOA가 월 $950 나가지만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24시간 시큐리티가 포함된 가격이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의료보험도 하와이에서 쓸 수 있는 플랜으로 바꿨고 현재 복용 중인 약들도 하와이에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상의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45년간 모은 살림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져갈 것들, 기부할 것들, 하와이로 가져갈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특히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첫 번째 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 저의 박사학위 논문, 아내가 간호사 시절 받은 표창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 4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이룬 것들, 아이들을 키운 기억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하와이로 가져가는 게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죠. 친구들 반응은 다양해요.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따라갈까 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골프 모임 친구 박철수 형은 1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꼭 알려달라고 하면서 잘 되면 우리도 고려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 더 확신이 서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라구나 비치에 갔는데 예전만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주차할 곳도 없고 바다도 예전만큼 깨끗하지 않고요. 반면 하와이 한 달 살 때 가던 카일로아 비치는 아직도 꿈에 나와요.
에메랄드빛 바다, 새하얀 모래, 야자수 그늘에서 책 읽던 평온한 시간들. 그런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모든 게 장미빛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고, 캘리포니아가 그리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새로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70세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요?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하와이 이주 준비 리스트를 다시 점검했어요. 항공편 예약, 이사 회사 연락, 하와이 운전면허 교환 절차, 새 주소로 우편물 전달 신청, 은행 계좌 정보 변경, 캘리포니아 집 임대 관리 회사 계약.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해요. 내년 이맘때는 하와이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발코니에 나가면 호놀룰루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멀리 다이아몬드 헤드도 보이겠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알라모아나 비치파크로 산책을 가고 현지 한국 분들과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선셋을 보러 와이키키에 가고. 그런 일상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70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건강 문제예요. 만약 하와이에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히려 하와이 깨끗한 공기와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건강에는 더 좋을지도 모르죠. 지난주에 하와이에 계시는 영희 언니께 전화했어요. 언니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후회? 왜 더 일찍 안 왔나 하는 후회는 있지.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교통체증에 스트레스 받고 집값 오른다고 불안해하고 범죄 뉴스 보면서 무서워하고.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 매일이 휴가 같아. 맞는 말씀이에요. 캘리포니아 마지막 몇 년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밤에 혼자 나가기 무서울 때도 있었고 가스값이나 전기료 오른다는 뉴스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반면 하와이에서 한 달 살 때는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부터 들리고 사람들도 여유롭고 친절하고 알로하 스피릿이라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인 계산도 중요하죠. 우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해 봤는데 하와이 이주가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캘리포니아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걸 렌트로 주면 하와이 생활비 증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해요. 세금 면에서도 별 차이 없고요. 하와이도 캘리포니아처럼 주 소득세가 있지만 우리 같은 은퇴자 소득 수준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제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하와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우쿨렐레 배우기, 하와이 역사 공부하기, 현지 골프 클럽 가입하기. 아내는 훌라댄스 배우기, 하와이안 퀼트 만들기, 현지 자원봉사 참여하기를 원해요. 이런 걸 45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는 아이들 기저귀 갈고 밤새 수유하고 생계 걱정하느라 바빴는데 말이에요. 이제야 진짜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친구들 중에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머리 쓰는 일을 안 하면 치매도 빨리 오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시간만 흘러가잖아요. 하와이에서는 매일이 새로울 거예요.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장소도 가보고 그런 자극들이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아내 고등학교 동창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와 같은 나이인 68세인데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집에만 계시면서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셨거든요.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남은 인생 동안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면서 살아요. 그 말이 하와이 이주를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와이 이주는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선택인 것 같아요. 안전하고 편안한 현상 유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택할 것인가. 저희는 도전을 택했어요. 70세의 말이죠. 물론 가끔은 불안할 때도 있어요. 새벽에 잠이 깨서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정말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하와이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70세에 시작하는 제2의 인생에 대한 설렘. 아내도 요즘은 매일 하와이 관련 유튜브를 보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와이 한국 마트에서 파는 음식들, 현지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들,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 이런 정보들을 모으면서 진짜 하와이 생활을 준비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하와이에서 쓸 차도 알아봤어요. 우리 현재 차는 여기서 팔고 하와이에서는 중고차를 사기로 했어요. 하와이는 섬이다 보니까 차를 배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현지에서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리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집 렌트 수입을 받을 계좌는 여기 그대로 두고 하와이 생활 비용은 새로 만들 하와이 은행 계좌에서 쓰기로 했어요. 다행히 우리가 쓰는 은행이 하와이에도 지점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지난달 아이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였어요. 민준이와 민정이가 우리를 위해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는데 손주들도 오고 사위 며느리들도 오고 몇몇 가까운 친구분들도 와주셨어요. 민준이가 스피치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 하와이 간다고 하셨을 때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민정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저희만 생각하고 사셨는데 이제야 정말 본인들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거네요. 걱정되지만 응원할게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45년 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우리 꿈은 접어두고 살았는데 이제야 아이들이 부모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손주들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큰손자 제이슨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와이에서 서핑 배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70세에 서핑이라니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하지만 그 순수한 응원이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 2개월 남았어요. 내년 3월 15일 출발입니다. 항공편도 예약했고 이사 트럭도 예약했어요. 하와이 콘도 계약도 마무리되어서 다음 주에 에스크로가 닫힙니다. 요즘은 매일 할 일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바쁘지만 행복한 바쁨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바쁨이니까요.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의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45년간의 추억을 되짚어봤죠.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원, 첫 번째 집이 있던 거리, 주말마다 가던 파머스 마켓, 아내가 간호사로 일했던 병원. 모든 게 추억으로 남겠지만 아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는 기분이에요. 하와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1년 후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와이에 정착해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90세가 되어서 뒤돌아봤을 때 그때 하와이로 이사간 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70세도 늦지 않아요. 건강하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물론 신중해야 하고 현실적인 계획도 세워야 해요. 하지만 나이를 핑계로 꿈을 접어두지는 마세요. 저희가 하와이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서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내년 이맘때는 하와이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70세 부부의 하와이 정착기 기대해 주세요. 알로하.